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300개 가까이 발견됐습니다. 풍선엔 쓰레기와 오물이 섞인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고액 월세 논란이 일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대한 5차 입찰이 시작되지만 포레일 유통과 성심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의 대학병원들은 경영 악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려보낸 대형 풍선이 경기와 강원 같은 접경 지역에서 남부지방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풍선에는 쓰레기와 오물 등이 담긴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었는데 풍선을 발견한 주민들은 혹시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지 않을까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 소식 윤나경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출근길, 한강변 도로 위 하늘에서 비닐봉투를 매단 하얀 풍선 2개가 날아다닙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풍선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기구는 아닌 것 같고 대북 전단 나르는 그 삐라 같이 생겼더라고요. 육안으로는 선명하게 물체가 기구 모양의 풍선 2개 달려 있는 모양이 정확히 보인 상태에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좀 당황은 했지만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 지역에서는 논 인근에서 커다란 풍선이 발견됐고 용인시 처인구에서도 터지지 않은 대형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고양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풍선이 터진 상태로 잔해물과 발견돼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가수원 가운데에 하얀 물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와보니까 풍선 같은 게 터진 게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불안하긴. 이 같은 대형 풍선 신고는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은 물론 경북과 남쪽 끝, 경남 거제까지 전국 곳곳에서 쇄도했습니다. 풍선과 비닐봉투 안에는 대부분 거름이나 종이 조각 등이 들어있었고 내용물 없이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했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260여 개의 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는 13개 시군에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식별돼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우리 영공에 떠 있는 풍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북한이 전국에 대남 전단 풍선을 뿌린 가운데 계룡에서도 대형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계룡시 두마면 황대리에서 한 주민이 도로 위에 떨어진 풍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풍선 안에 위험 물질은 없었으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날아든 수백 개의 풍선들 중에는 3m 넘는 크기의 아래에 오물이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대남 전단 대신 오물과 쓰레기를 넣었는데 풍선한 내용물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군은 저급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날린 풍선의 최대 크기는 3에서 4m에 이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경상도, 전라도까지 날아갔는데 밤 늦은 시간 고속도로나 공항, 민가에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풍선과 비닐봉투를 연결하는 끈에는 타이머와 기폭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날다 내용물이 투척되도록 설정해 놓은 겁니다. 비닐봉투 안에서는 찢어진 종이와 천 조각 등 각종 쓰레기들과 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남한 정부를 비난하거나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 등의 대남 선전물은 아직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날아오는 풍선을 격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땅에 떨어진 풍선과 내용물을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생화학 성분이 포함됐는지 정밀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군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린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북한은 풍선 살포와 동시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습니다. 교란 시도는 오전까지 지속되다가 멎었고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2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는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제2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최소 6척의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대통령실은 새로운 중동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으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애우했습니다. 전통 의정대와 어린이 환영단 등이 참여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건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양 국가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게 됩니다. 중동 수출 주력 품목인 무기류와 대형 전기차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우리가 강점을 갖는 온라인 게임과 의료 서비스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양 정상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300억 달러 투자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300억 불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했고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와 우리 기업 간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최소 6척, 약 2조 6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중동 특수의 모멘텀이 강화됐다며 경제 외교와 민생 외교를 시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기록 조회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경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져 이날 통화 시간은 모두 18분 40초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당일 저녁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연락해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곳곳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람을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차 2대가 추격해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회색 SUV 차량이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막아섰지만 SUV는 남성을 매단 채 주행을 시작합니다. 500m를 매달려간 끝에 남성이 길바닥에 나가 떨어졌지만 SUV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모 씨는 경찰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리면서 SUV를 추격합니다. 9km에 이르는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12 상황실하고는 통화는 안 끊었죠. 그렇게까지 멀리 따라간 줄 몰랐어요. 마지막은 이제 거기가 막다른 길이었어. 도주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거를 도운 정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하얀색 SUV 차량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순찰차 2대가 즉시 추격에 나섰고 차량은 800m를 달린 끝에 멈춰섰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의 대학병원들도 경영 악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어느덧 100일.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비상경영체제 2단계로 전환된 충남대학교 병원 앞에 보건의료 노조 소속인 병원 직원들이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이 경영 위기로 환자의 안전은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값싼 전공이라는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전면의 진료체계의 병원이 자리 잡힐 때까지
빠르게 전문의들이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서 전공의 등 의료계에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양적 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환자 곁으로 그리고 동료 곁으로 돌아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하면서 비상 경영을 선포한 병원 측은 국립대를 필수 의료 중추로 키우겠다는 정부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고 예비비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북 의사협회는 내일 대전 도심에서 전공의 대표들과 촛불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고액 월세 논란이 일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 매장에 대한 5차 입찰이 시작됐습니다만 매출의 최소 17%를 월세로 내라는 코레일 유통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심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10월 이후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박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월 평균 26억 원어치씩 빵이 팔리는 성심당 대전역점. 재계약 시점이 된 지난달 코레일 유통 측은 매장 자리에 대한 공개 경쟁 입찰을 내면서 월세격인 수수료로 월 매출의 최소 17%, 4억 4천여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4차례 유찰되면서 월세는 3억 9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성심당이 바라보는 조건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심당은 5차에도 응찰하겠지만 현재 내고 있는 1억 3천여만 원, 수수료율론 5%보다 더 내긴 어렵다는 입장, 타협이 안 되면 결국 대전역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 2017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삼진어묵은 부산 역사를 떠났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심당에만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을 고려하란 감사와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며 다른 입점 업체에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특정 업체에만 따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런 빵집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상식선에서 인상되어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17%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심당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기업, 유명하지만 특별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5차 입찰마저 무산되면 이후부턴 상시 공고로 변동되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앞서 박병준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전문가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립공주대 관광영어통역 융복합과 윤도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성심당이 이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성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준 이상이면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계약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성심당 대전역점이 문을 닫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걸 답변드리기 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네. 코레일 유통 그러니까 임대 주체죠. 네, 코레일 네. 유통에서는 4억 원을 부르고 있고 네. 또 성심당에서는 1억 이상이면은 빼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측의 갭이 너무 큰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로 봐서는 절충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사실 패점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여지는 있긴 하지만 네. 서로 강대강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라면 패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전했듯이 계약이 이제 10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폐점을 한다면 이제 대전역 인근에 뭐 새로운 매장을 구할 수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예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지금 성심당 대전역점의 직ገ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 네. 철도역이라는 특성상. 근데 그게 빠지게 되면은 네. 그만한 직객을 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성심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그런 직객력이 높은 그런 네, 장소를 네.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주위에도 보면 대전에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성심당에 가기 위해서 대전에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어떤 분은 부산에 가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표를 끊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 한번 서울 대전을 끊고 또 대전 부산을 끊으시더라고요. 성심당에 들리기 위해서. 이처럼 성심당을 찾는 인파가 늘면서 사실 그 원도심 일대 그때 지역 경제도 성심당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대전역점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우스갯소리로 대전에 빵문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빵문한다. 예, 방문한다가 아니라 빵문한다가 빵문한다. 네네. 그만큼 이제 어느덧 이제 대전에는 네. 대표하는 이미지가 예전엔 과학의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컸다면 사실 엑스포였죠. 지금 예. 빵 이미지가 더 그렇습니다.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거기다가 대전역이라는 그 접근성이 유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전역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고 철도에 네. 있어서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심당이 빠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네. 조금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좀 그 대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성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코레일 유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이득을 볼 주체가 없는 게 그런 사실이고요. 네. 또 그 방문객들이 줄으면은 당연히 그 인근의 그 성심당을 찾아왔지만 그 대전 원도심 주변도 한번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인구까지 같이 줄어들 수 있는 네. 우려가 있는 점이 좀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빵 사러 와서 칼국수 드시고 가시고 뭐 그렇죠. 두루치기 드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무엇보다도 이 성심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전 관광의 마중물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심당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전에 사실 전국에서 네. 그걸 보러 가야지라고 할 만한 대표 상품이 없는 게 사실인데 없죠. 예. 성심당을 매개로 해서 대전의 다양한 그런 그 관광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물로서 이 성심당이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 대전역에서 빠진다면은 그게 이제 대전 관광 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대전 관광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뭐 성심당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빵집으로 볼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지역 가치 창업가 이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그 성심당의 임대료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네. 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네. 과연 이제 그 인구 140만 명을 보유한 대전광역시가 네. 이 성심당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라는 네.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심당의 대전이 아니라 네. 이 대전의 성심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앞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가 심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주소인데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 광역단체라고 하더라도 네, 네. 광역단체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 게 또 네. 경쟁력을 보유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요. 또 광역시 주변으로 있는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을 예를 들면은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그런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도시들과도 같이 상생을 해야 네. 이 충청권 지역의 경쟁력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전문가라든지 네. 지역 창업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네. 이런 연계 관광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네. 제2의 성심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자체에서는 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성심당, 제3의 성심당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 입찰에 대한 대전시와 상인들 사이의 분쟁이 기로에 섰습니다.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건데요.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전시의 지하상가 경쟁 입찰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전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시와 상인들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신문이 진행된 법정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하상가 상인 측은 법적 다툼 속에 입찰자가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찰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 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대전시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닌 공유재산이며 많은 점포가 불법 전대로 이득을 얻고 있어 상가 사용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용기한도 30년이 지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찰자 발표를 하루 앞둔 상인들은 신문이 끝난 뒤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다들 믿고 계십니다. 기각이 되면 어떠한 수유가 일어날지는 회장으로서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찰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대전시도 타협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장 내일 낙찰자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소송전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를 가정해 환자를 처치하는 훈련이 국군 의무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소규모 교전 종료 후 총상 환자 2명 발생. 사단 의무대가 급히 의료 장비를 챙겨 환자를 찾아 나섭니다. 쓰러진 환자들을 발견하자 가장 먼저 의식부터 확인합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장교 교육생들과 주한미군 등 80여 명이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 총에 맞은 상처 부위를 동여매고 붕대를 감아 압박합니다. 연막탄이 터져 시야가 뿌옇지만 환자를 들것에 싣거나 어깨에 들쳐매고 구급차와 헬기까지 무사히 구조합니다. 처음엔 말조차 잘 통하지 않았지만 여러 명의 위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서로 익히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의무 종합훈련에 미군이 국군과 함께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의 의무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즉각적인 연합 위기 대응을 위해 They'll eventually, hopefully, work again hand in hand to provide medical care and continue training to strengthen our alliance.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도 이번 훈련을 통해 의무 지원 능력이 향상되고 유사시 즉각적인 연합 대응이 가능해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통합된 전술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의무종합학교에서의 첫 번째 훈련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서는 의무학교에서 개발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응급처치 교육도 도입됐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당진 씨가 게시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잠시 보실까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의 데이트 장면을 이용해 실제 촬영 장소인 삽교호 놀이동산을 홍보한 건데요. 두 주인공의 설렘 가득한 장면이 겹쳐지면서 당진에 가고 싶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죠. 이 드라마의 주요 장면이 충남대에서 촬영돼 인증사진을 찍으려 방문객이 몰린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의 경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고 특히 소규모 지자체에는 지역을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선제역구 티어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23년도에 충청남도가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이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충남 관광에 대해서 소셜 언급량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예요. 충남도는 산하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주요 촬영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충남 곳곳의 명소를 장르별, 시대별 등으로 구분해 온라인 답사를 제공하고 일부 공간은 3D로 제작해 영화와 드라마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목적에 맞는 장소를 쉽게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일까요? 충남은 지난해 촬영 지원일이 462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는데요. 현지 촬영은 대규모 제작 인력 체류로 실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단역이나 스태프 등 단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최초로 3D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작진 체류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지역 내 소비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하지만 촬영지의 인기를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촬영된 논산의 선샤인랜드는 종영 이후에도 연간 16만 명가량이 찾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종영 20년이 가까워지는 부여 서동요 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방문객 2만 명 미만으로 최근엔 적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력이 끝난 뒤 어떻게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문지에 와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놔야지 그냥 사진 찍기 하거나 그냥 쓱 둘러보고 나면 그게 입소문이 잘 안 되거든요. 주변에 유명한 맛집이나 특산품 판매점이나 이런 거와도 같이 또 연계하고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투자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당진시 홍보 영상에 달린 오래된 관용구입니다. 하지만 노를 저을 때 졌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출생아 수가 6만 명 수준에 머물며 역대 최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상 출산율은 연말보다 연초가 높은데 1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가면서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출생아 숫자는 6만 47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 넘게 감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상 연초 출생아 숫자가 연말보다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이런 것과 좀 연동이 돼서 1분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감소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0.6대가 이렇게 출생아 숫자는 적은 반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 3천여 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분기에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의 우려가 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짝 증가한 혼인 건수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출산율 감소폭이 다소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가스 제조 업체에서
펌프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근로자 2명이 고압선에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목과 팔에 각각 1도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린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태안경찰서는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의 수욕장 인근에서 비닐봉지 속에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강아지 6마리를 버린 주민 A씨를 동물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견된 강아지 가운데 4마리는 청색증 등으로 폐사했고 현재는 2마리만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28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서늘하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계룡이 11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세종이 26도, 논산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과 당진이 14도, 한낮에는 천안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보령이 1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부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